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몸도 따라 아프죠. 몸이 아플 때 마음도 약해지고요. 근데 마음이 아플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슴에 멍이 든다라고 하거나 심장이 아프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심장이 쿵 떨어진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슴에 못질을 그만해라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 하는 표현과 몸이 아플 때 하는 표현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두뇌에서는 내가 뼈에 금이 갔을 때 극심한 고통을 느끼죠. 이건 뼈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신경이 우리 뇌로 전달이 돼서 뇌가 아프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플 때 처리되는 두뇌 영역과 몸이 아플 때 처리되는 두뇌 영역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상사병이라는 건 우리가 옛날부터 이해를 하는 개념이죠.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혹은 이별 때문에 끙끙 앓아 눕잖아요. 이거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게 몸이 아플 때에 신체적인 고통을 처리하는 두뇌 영역과 정신적인 고통을 처리하는 두뇌 영역이 거의 동일하다라는 이 연구 결과는 우리가 고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엄청난 통찰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통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물리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 있습니다. 때리면 안 된다거나 폭행을 휘두르면 안 된다는 것에 교육이 잘 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라고 할까요?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인식이 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고통이 몸의 고통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폭력이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도 그 의료학적으로도 마음이 아픈 거는 몸이 아픈 것과 동일한 거죠. 굉장히 밀접한 말이죠. 유사하고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우리 두뇌에서 처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질병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죠. 우울감이 큽니다. 우울감이 크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질환에 좀 약한 편이죠. 생명학에서 다를 부분이기도 하지만 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 면역력이 약해지는 그런 것도 관계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럼요. 행복 정도와 면역력의 상태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가 있거든요. 내 친구가 행복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고, 이 행복도가 높아질수록 면역과 건강에,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거절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방법이 있고 없고를 논해야 되는 문제일까, 저는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부탁이 있을 때 이게 내가 가능하다면 오케이인 거고, 내가 가능하지 않다면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 그냥 맞는 건데, 맞는 어떤 의사결정인데, 왜 사람들은 거절을 어려워하고 이걸 두려워하기까지 할까를 생각해 보면요. 인간은 생각보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너무 심하게 강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부탁이 어떤 사안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누가 한 부탁인지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부탁인데 내가 이걸 능력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혹은 이걸 거절함으로 인해서 내 인간관계에 결함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균열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먼저 걱정하기 때문에 거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절이 두렵고 미안하다라는 것은 정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순간에 나는 안 되겠어, 미안해, 내가 능력이 안 돼 라고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받을 상처 혹은 서운함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 입장으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끝까지 남냐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서의 사안을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않았느냐는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껏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도 맞는 거다라고 우리가 조금 더 먼 미래를 생각해서 거절을 잘 해야 하는 거고요. 사람들은 호불호에 우선을 두는 것보다 옳고 그름에 우선을 두는 사람을 선망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내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거절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였구나를 알게 된다면 오히려 훨씬 더 잘한 의사결정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제는 공감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공감 능력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인지 능력과 그다음에 상대방의 기분을 비슷하게 내가 느낄 수 있는 정서 능력,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있죠. 인지적인 능력을 역지사지라고 하고요. 정서적인 부분을요,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이 역지사지와 감정이입이 잘 통합이 되고 잘 이루어진다면 공감을 잘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공감 능력이 없나 봐,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항상 나를 서운해해, 혹은 나는 이 사람에게 공감이 잘 안 돼 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의 결함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사안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 안 된다라는 거면 그냥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그걸 굳이 공감할 필요까지는 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느끼는 정서를 오롯이 내가 느낀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공감 능력은 이 사람의 마음을 100%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나오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지 않은 이상 이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네 마음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어려운 문제죠. 근데 저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따로 무언가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사람마다 그 방법이 다 다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방법 또한, 이런 감정 또한 공감이다라고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예컨대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순간에는 반응하지 못했지만 내내 마음이 쓰이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응원해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그것 공감 능력을 발휘한 거죠. 그것 또한 공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야지, 이 사람의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혹은 이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처럼 기쁘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훌륭한 공감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상대방이 만족하는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내가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